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대가 된 여성입니다. 제가 겪은 많은 일들로 인해 제 나이에 비해 많은 시간을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른 분들처럼 여기에 제 사연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 중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련을 겪으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태어난 순간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며 어려움을 극복해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정 사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제 전체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부모님 운명을 잃었는지 아니면 저를 버린 것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기억에 남지 않는 어린 나이에 고아원에서 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지 못해도 고아원에서의 생활로 인해 일찍이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며 친구들과 그들의 부모님들로부터 차별을 당하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인생에 큰 기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고아원을 나온 후로는 더 강하게 그런 생각이 뿌리박히게 되었어요. 퇴원 후 곧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기에 대학 진학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먹고 사는 것을 위해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했죠. 그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항상 고아원 출신이라는 레이블을 달게 되었어요. 그 레이블 때문에 부당 대우를 받기도 했고 동정 어린 시선을 받기도 했죠.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에게 제 본 모습을 감추려 했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사회생활을 하던 중 남편과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고 저와는 다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 역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직장 회식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조용히 음식만 먹고 있었어요. 그러나 남편이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물론 소년 시절에 입양을 받아 이제는 한 집의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남편에게 놀랍지 않을 수 없었다. 나라면 부정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고아원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굳이 밝히지 않을 텐데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회식 이후 남편이 나와 같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어쩌면 말할 수 없이 동감이 드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보다 더 편안하게 다가갔던 것 같았다. 이러다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유일하게 마음을 열고 친한 친구 관계가 되었다. 친구가 되어도 항상 환한 모습의 남편은 좋았다. 남편이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며 나는 짝사랑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짝사랑도 빨리 포기하려 했다.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해 포기하는 법을 배운 나는 과거와 다르게 가족이 있는 남편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마음이 커질수록 나중에 받게 될 상처만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더 커지기 전에 포기하려고 했다. 그러나 마음과 달리 매일 마주치며 가까워져서 가능한 한 생각해서 남편과 함께 지내며 마음이 거듭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고백에 신이 났고 처음으로 욕심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된 결과 나는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대학생이던 남편은 졸업 후 회사에 다니게 되었고 나는 일을 하면서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어려운 꿈이었기에 반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편의 가족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상과 다르게 나를 반겼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찾아와 준 것을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가족들을 만나면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심코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이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의 어머니와 누이는 나를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같아요. 저를 친척분들에게 예비 며느리로 소개해 주셨다는 이야기네요. 그날의 일로 결혼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었고 아버님을 잃은 남자친구 곁에서 힘이 되어 주려 노력하다 보니 우리 두 사람 사이가 더 끈끈해지며 결혼을 꿈꿀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
가족이 없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목표를 정해 돈을 모았고 남자친구와의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2년 뒤 목표한 돈을 마련하고 남자친구와의 계획 끝에 결혼하기로 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분위기를 잡으며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얘기했어요. 결혼 전 꼭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요. 사실 결혼하면 우리 어머니와 여동생의 생활비를 챙겨줘야 한다는데 집안 상황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알았다며 이해를 해줄 수 있었고 결혼 후엔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남편의 집으로 가기로 했지만 아버님의 장례식장에서 뵀던 것과 똑같던 상황이었어요. 시모는 제게 차가운 태도를 보였어요. 아마 남편에게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듣고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았어요. 동시에 저에게 결혼을 꼭 해야 한다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제가 결혼을 반대하거나 즐거운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찜찜한 표정으로 시모는 한 가지 조건을 내며 결혼을 승낙하겠다고 했어요. 다른 것은 신경 안 쓰고 오직 한 가지 약속만 해주면 남편을 받아들일 것 같다고 했어요. 우리 가장의 생활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다를 수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라고 했어요. 내 아들이 말한 걸 들은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의했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모는 이해했다며 결혼을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준비하라고 했어요. 결혼 허가를 받고 준비를 시작했는데 시댁의 생활비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남편의 집으로 가기로 했지만 아버님의 장례식장에서 뵀던 것과 똑같던 상황이었어요. 아안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결혼해서 집에 살아갈 때 남편과 함께 결정한 것이 없었지만 시댁에 살아야 할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보통 시어머니들은 아들과 며느리가 오면서 밑에서 배우면서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나서 시댁의 상황이 걱정되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가족의 정을 느끼고 싶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살이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여러 번 물어봐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시댁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것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시모는 낯선 며느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큰 아들과 함께 살 거라고 말씀하며 시댁에서 살기 싫다는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따로 살 집을 구하게 되었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운 결혼 생활을 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함께 살고 행복했던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시댁 상황이 좋아진다면 이런 고생도 끝날 것 같았지만 어느 날 시모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시누이가 대학에 입학하고 등록금을 내기 위해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시누이의 사정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매달 더 많은 돈을 요구함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큰 결심을 내려 시누이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남편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에도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요구받았고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부모는 돈을 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빌린다고 하고 있었죠. 요즘 그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이야기를 듣고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남편이 해결해야만 했어요. 우리 둘만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남편은 본업 외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저도 부업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늘리지 말라고 해도 남편은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무리하지 말라고 하며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러나 남편이 너무 바빠 보여서 더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부업을 더 늘리고 남편을 도와야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물결을 무리하지 말라고 해도 남편은 계속 일했어요. 저는 보다 더 힘들어졌죠. 그래서 부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시댁에서 돈을 받지 않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왜 남편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죠. 어느 날 남편이 내일 일을 위해 잠깐 쉰다고 말했어요. 그때 나도 도와주고 싶어졌어요. 저는 깨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너무 깊이 잠들어 있었네요. 시간은 꽤 흘렀는데도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밥을 먹이려고 깨우려고 했지만 몸이 차가웠고 무거웠어요.
남편을 흔들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구조대를 불러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편은 과로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남편이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은 내 잘못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노력하는 걸 아는데도 그를 제지하지 못한 것은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남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누구도 내가 숨을 거두는 것을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기차표를 샀죠. 남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하나로 기차를 탔는데 비어있는 자리에 누군가가 앉으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귀찮아서 돌아서려고 했는데 말하는 사람의 눈이 남편의 친구 상철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내 마음속을 꿰뚫는 듯했고 놀라웠습니다. 상철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저를 쫓아오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기일님은 슬픔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이것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가 갑자기 발생한 후에 이것을 찾았습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어머니와 여동생으로 생각해온 사람들의 속아 죽은 거라고 합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해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상철 씨가 건네준 서류 봉투를 꺼내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저에게 상철 씨는 자신이 아는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상철 씨는 남편이 들었다고 한 그 계약서는 시모가 알려준 땅을 샀다는 계약서라고 했습니다. 시모가 받은 돈의 배 이상을 돌려주겠다며 자신이 투자했던 땅에 남편도 투자하도록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호재가 있는 부동산 날짜 정보를 주며 확실하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여동생인 신우이도 남편을 설득했고 그 땅에 투자한 계약서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말을 믿은 남편은 우리 부부가 첫 집을 사기 위해 모은 돈을 그곳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투자하고 대출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술자리에서 하게 된 상철 씨에게 자랑하듯 말을 해왔었다고 해요. 투자 성공에 대한 기대도 남편을 신나게 하는 이유였지만 이전과 다르게 자신을 위해 주는 시모와 시누이를 보며 이제서야 가족으로서 한 발자국 가까워졌다며 그렇게 좋아했다고 했죠. 계약서를 보여주며 자랑하는 남편을 보며 자기 일처럼 느껴져 기분이 좋아졌던 상철 씨는 그 계약서에서 이상한 점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상철 씨가 알고 있었던 절대 그린벨트가 풀어질 수 없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해요. 즐거워하는 남편에게 초를 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으니 남편에게는 큰 문제가 없는 척하며 자기도 한번 알아봐야 하겠다며 남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상철 씨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남편이 부동산 일을 하루 종일 붙잡고 있을 수는 없었지만 틈틈이 찾아본 결과 남편이 산 땅 주변에 거래가 있긴 하지만 하나같이 수상하게 보였다고 했죠. 시간이 더 걸려 좀 더 자세히 알아본 결과 거의 자전거래와 가까운 부정거래가 된 땅이라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이를 남편에게 바로 말하게 됐고 남편 역시 부랴부랴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남편이 다른 전문가에게 확인해 본 결과 상철 씨 말대로 남편이 산 가격에 한참 못 미치는 시세라는 걸 알게 됐고 주변 그린벨트 역시 절대 풀릴 일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상철 씨는 남편에게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까지 시모와 시누이가 남편을 속인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남편은 문제가 생겼음을 깨닫고 시모를 찾아갔지만 시모는 오리발을 내밀었고 자신도 피해자라고 말했지만 생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 괴로워했고 털어놓으며 상철 씨를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실패한 투자를 만회하기 위해 돈을 벌고 있었지만 상철 씨는 이 모든 일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철 씨는 모든 것이 시모와 시누이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시모가 투자를 통해 돈을 벌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계약도 시모가 피해를 봤다던 계약도 모두 가짜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남편이 시모와 시누이에게 속아 부동산 사기를 당한 거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상철 씨는 이를 정리해 남편에게 알려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남편이 변고를 당하고 만 거죠. 일이 그렇게 된 이후 상철 씨는 이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려고 적당히 때를 보고 있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제가 혼잣말을 하는 걸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저를 쫓아서 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실을 알려준 것이었죠. 사실 쉽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말을 믿기보다는 상철 씨를 의심했죠. 그래서 상철 씨가 말해주는 사실을 하나씩 확인을 해봤어요. 그 결과 상철 씨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바로 차편을 돌려 시모와 시누이가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걸린 시간.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꼭 함께 읽어주세요.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며 두 사람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모와 시누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게 됐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시모와 시누이의 모습이 다 가짜고 가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선 남편의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시모와 시누이가 남편을 가족으로 취급한 적 없다고 했어요. 아버님을 제외하고는 시모와 시누이가 남편을 집안 머슴 정도로 취급하며 학창시절부터 남편 고생을 시켜왔다고 했죠. 그리고 남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시누이가 남편 때문에 공부를 못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되지 않아 남편에게 지원을 몰아줬던 게 아니라 시누이가 공부에 뜻이 없었고 탈선 청소년이라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남편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자신이 중간에 입양돼서 가족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시누이가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를 자신의 문제에서 찾고 스스로의 탓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그걸 가지고 정말 남 탓의 탓인 것 마냥 이용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뒤늦게 한 대학 진학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받아내려 시모와 짜고 속인 거였죠. 시모 역시 우리 부부에게 도움을 구할 만큼 형편이 어렵진 않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님께 받은 돈이 혼자서는 먹고 살 만큼 있었어요. 현재까지 제가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아온 경제적 여유는 자신들의 사치품을 구입하고 먹거나 노는 것으로 쓰여왔어요. 우리 두 사람의 본질을 알게 되니 정말 벌레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레 중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기생하고 해를 끼치는 해충과 같은 존재였어요. 아들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돈을 더 소중히 여긴 그들의 심오함과 시누이를 보면 인간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이들이 속았음을 모르고 바보처럼 근로만 하다 죽은 남편을 대신하여 반드시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닥치지 않아도 되는 압박감을 느끼던 죽은 남편을 생각하면 즉시 칼을 뽑아 저들을 찾아가 해치고 싶었지만 그리 쉽게 해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들의 평생을 죽지 못해 사는 지옥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이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으로 그 지옥을 주기로 했어요. 제가 남편이 받았던 것과 같이 두 사람에게 사기를 치기로 결심하고 준비를 위해 1년이란 시간을 썼어요. 그동안 두 사람을 속이는 데 필요한 자료와 돈을 악착같이 모았어요. 두 사람의 복수만 생각하면서 이제 속임수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겉모습을 고쳤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꾸몄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며 모든 액세서리와 사용 및 폐기용품들까지 명품으로 준비되어 있었고 그 빛나는 외모로 시모와 시누이 앞에 나타났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꾸며져 있지만 성격은 여전히 어린스럽고 착한 행동을 보이며 접근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전처럼 저를 무시하길 바라는 것 같았죠. 이게 뭐야? 오랜만에 연락하고 찾아왔다니까 어떤 일이야? 라고 말했을 때 너 눈이 내게 맞길래 정신없는 삶을 좀 살아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이제 여유가 생겨서 늦게 연락한 거 죄송해요. 너 체온이나 재채기 좀 했어? 남편이 부자고 명품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이 명품으로 둘러싸인 채로 나타나자 어머니는 제가 잃은 지 꽤 됐다며 말했고 남자가 생겼거든요. 재혼은 생각 없으셨죠? 명품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했으며 내 형편이 좋아져서 죄송해요. 전기 씨가 살아계실 때 이런 여유가 있었어야 했는데 지금은 명품을 다니는 상황이죠. 너가 이렇게 된 건 어떻게 했어? 정기 씨의 장례식 때 와준 남편 친구들 덕분에 투자하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도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단같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조금씩이지만 나 혼자서도 투자를 잘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더는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이제까지 못한 며느리 역할 좀 해보려고 해요.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어머님 좋아하시는 건강식품과 공진단, 그리고 한우 좀 사오려고 했어요. 이제부터 자주 찾아와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걸 다 내게 준다고 이게 처음부터 쉽지 않겠지만 겨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더 잘해줬을 텐데요. 제가 큰 돈을 번 것 같이 행동하자 시모와 시누이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화할 때까지만 해도 도움을 부탁할까 싶어 귀찮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서 도와주려고 제 곁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런 시모와 시누이를 보며 마음속으로는 혐오스러운 감정이 넘쳤지만 겉으로는 착했던 며느리 시절처럼 행동하며 도움을 주려 노력했어요. 마치 낚시를 하기 전 소량의 미끼를 던져주는 것처럼 시모와 시누이에게 도움을 주었죠. 가격에 신경 쓰지 않고 시모와 시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을 사주고 도움을 주니 두 사람은 내 형편이 변한 것을 놀라워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워했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고마워하는 말만 하던 분들도 이제는 제게 친절하게 해주고 싶어 한답니다. 두 사람이 나를 향해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며 나와 같은 길을 걸으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예상한 그 시나리오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거짓된 경력 이야기를 펼쳐 두 사람에게 설명해 주었다. 너희도 돈을 벌고 싶으면 투자를 해야 한다. 그게 어떻게 돈을 벌어오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투자를 한다면 어려울 수 있다. 한순간에 돈은 몇천 몇억에서 몇백 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도와주는 친구가 왜 너를 도와주는지 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정기 씨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이야기했다. 때로는 자신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기 싫어한다. 그래서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해보았더니 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나의 투자 방법이 별거 아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주 간단히 주식을 예로 들면 전 상장 회사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기업이 건실하다면 상장 후에는 일정 기간 주식을 가질수록 값어치가 약간씩 오른다. 주식이 오르는 것처럼 투자한 대로 오르고 있을 때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것처럼 나도 돈을 벌어보고 싶어요. 제 주변에는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 중에는 투자로 돈을 벌었던 사람도 있고 사기당한 사람도 있어요. 투자를 잘 하려면 유의해야겠죠. 나도 코인에 대해 들어봤지만 TV에서 들은 청은이의 말처럼 조심해야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벌었는지 그들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들어봐야겠어요. 나 자신도 제대로 공부해서 투자해야겠죠.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욕망을 자극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요. 그래서 오해를 피하고 올바른 정보를 찾아야겠어요. 신우는 시모보다 먼저 경계심을 보였고 시모의 반응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내 친구도 이 코인에 투자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벌었더라고. 근데 왜 너는 돈을 잃었다고 했지? 매도 타이밍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누가 자기가 돈을 번 것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대놓고 얘기할까요? 그 사람의 쓸모없는 소리를 듣고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말이죠. 어머머, 아 진짜 그렇구나. 어떻게? 걔가 최근에 남자친구가 선물해준 명품백을 들고 왔어. 근데 걔 남자친구가 고마움으로 그런 선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는 아닌데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언니 말처럼 정말로 그게 돈을 번 곳인지 궁금하네. 시모는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얘기를 나누며 신우가 나타나자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확실히 좀 더 젊은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주변에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먼저 흔들린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흔들어줘야겠다 싶자 시모의 마음은 벌써 풍선이 돼서 떠다니더군요. 시모의 마음이 벌써 풍선이 된 것을 알자 나도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죠. 이제는 시모가 옆에 서서 코인 투자를 해보자고 부추기고 있어요. 아가, 내가 하는 투자는 일반적인 코인 투자와 다르다고 했었지. 우리가 돈 좀 줄게. 대신 투자를 해줄래? 그 수수료 일부는 내 것으로 간주할게. 내가 우리를 도와준다면 고맙겠어. 집안에 있는 사치품들과 남편이 도움을 줄 만큼 어려운 형편이라면 결국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돼. 뒤늦게 여행 사진을 치웠더니 시몬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며 투자를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바였기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때부터 시몬에게 투자금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나는 수익을 내놓으며 시몬의 통장에 돈을 넣어주었다. 물론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번 돈으로 시몬에게 주고 있었지만 시몬은 만족해하며 불로소득에 기뻐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큰 욕망을 품게 되었다. 내가 투자 수익과 가상의 임무를 통해 받는 수수료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돈이 아깝다는 식으로 불만을 털어댔다. 그들은 더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내가 가진 정보만으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 이후 그들의 욕심이 더 커지면서 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 같았다. 가짜 수수료에 불만을 품은 그들은 내 휴대폰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그들은 내가 제시한 수수료를 줄이길 요구했다.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 라며 불평을 했던 그들은 내게 이윤을 내주어 고마워하고 있었지만 처음에 언급한 수수료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했나? 당시에 우리는 무엇을 모르고 너무 높은 수수료를 청했다는 것 같아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정보를 받는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수수료가 있어서 약간 까다로울 것 같아요. 받는 수수료는 현재의 반 정도로 줄이겠어요. 그래도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지만 가족끼리 너무 무례하게 구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불만이 가득 찼다는 걸 확인하면서 의도적으로 전화 통화를 몰래 하는 척하며 상장 전 코인에 대한 투자 정보를 아주 상세히 전해주었어요. 상장 전 코인을 판매하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신우와 시모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인 지갑을 만들며 천천히 설명해 주었어요. 또한 상장 후에는 값싼 코인 정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해 주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회의적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요. 어머, 운영진이 차명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다고 하니 상장되고 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구축된 사용처가 있겠네요. 완전한 대박일 거예요. 이 코인을 알았어요. 나도 이번에는 내 돈을 모두 넣어 올인해 볼게요. 정보를 전달하고 태연한 척으로 나가자 시모와 시누이는 아무것도 듣지 않은 척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밝은 표정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웃기지도 않은 TV 프로그램을 보며 가짜 웃음을 했지만 그 덕분에 두 명이 나를 보고 웃음 터뜨리고 있는 것을 들키지 않았어요. 좀 더 스트레스 받기 위해 일부러 자주 방문해서 집으로 가서 쉴 수 있는 구석을 찾았고 코인 커뮤니티 속에는 부정적인 소식과 의견들이 넘쳤지만 전혀 모르고 있던 시모와 시누이는 여전히 밝은 모습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그 밝았던 모습은 얼굴이 찌그러지는 걸로 변했어요. 그 코인은 이미 상장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전부터 개발자들이 비정상적인 채굴과 거래를 하면서 코인의 안정성과 시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아챈 몇몇 투자자들은 상장 결과가 시기 전에 투자를 철회했거나 판매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해외 거래소 중 어디선가는 이미 상장되어 있겠지만 가치가 없는 코인이었어요. 개발자들은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서 다시 상장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이미 늦었지 않았을까요? 코인이 다시 인기를 얻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와 시누는 투자한 돈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빌려서 투자한 코인이 본전도 회수되지 못해 마이너스가 될 때도 팔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게 연락을 해오며 정신을 잃은 듯한 상태였습니다. 시모와 시누는 나에게 전화를 걸었고 너 지금 어디야? 그 대박 날 거라던 코인 상장 안 됐어?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코인이더라라며 집을 찾아왔지만 나는 그 집에 살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몇 일 전까지 월세로 살았다고 말했지만 그 집에 가서 사기를 치려는 거야. 어머니, 정보를 흘리지 않았어요. 그 집은 사기당한 집이 아니에요. 집을 떠난 시모의 호텔로 가서 사태를 확인하러 간다고 말했다. 기분이 좋아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제 오늘부로 이 위선적인 가면을 벗고 시모와 시누에게 남편이 죽게 된 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었어요. 제가 지체하지 않고 시모의 집으로 갔죠. 집에 도착하자 시모와 시누는 돈 때문일까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도착하자 현관 앞으로 나와 저를 원망하는 강렬한 눈빛을 쏘았어요. 그리고 제가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으며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갚아달라고 했어요. 너 지금 상황 어떻게 해결할 거야? 나랑 정은이가 거기에 돈을 얼마나 넣었는지 아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은 코인에 투자하신 게 어떻게 해? 저에게 언급이라도 해주셨어야 해. 제가 이런 상황까지 만들지 않았어요. 뭐, 너 일부러 그런 건가? 일부러 우리가 들으라고 정보를 흘린 건 아니야? 여기 보세요. 저도 그 코인에 투자해 손해를 봤다니까. 어머님과 정은이가 넣은 돈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래도 피해본 건 맞지. 그리고 이렇게 눈치가 빠르신 분이 왜 당하시기 전까지 모르고 계셨어요. 저도 이렇게 쉽게 속아주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내민 투자 손해를 보며 할 말이 없어졌던 시모와 신우는 이어지는 이상한 제의 발언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제가 피해본 건 맞는데 이것들이 다 벌레만도 못한 당신들을 속이려고 본 피해라고. 결론적으로 당신들이 나를 속인 거 맞아. 당신들은 돈을 전부 잃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신우와 신우이에게 친히 두 사람이 속았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제서야 두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차렸어. 내 옆에 있는 골프채를 잡고 휘두르며 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고 남편의 죽음에 대한 정보와 계획을 말해주었다. 어쩌다 당신들이 나를 자극해 즐거워하지 마. 너희에게 좋은 일은 없어. 나는 너희에게 더한 고통을 주려고 참고 있어. 내 마음속엔 너희를 때리고 싶다. 너희에게 내 남편에게 한 대로 갚아주길 원해. 너희가 내 남편을 속여서 사라진 것을 알았다. 너희의 부동산 사기 계획을 알고 있다.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 알고 있어? 증거가 있어? 증거 때문에 당신이 내 남편을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하지만 내 남편이 떠나서 당신을 속았는지 못 속았는지는 밝힐 수 없어. 밝혀도 처벌할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계획한 거야? 당신의 남편이 겪은 일을 당신에게도 같이 경험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당신들과 사용한 절차가 동일하지만 사기당하기 1초 전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옆에서 보면서 웃음을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당신들을 속이려고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당신과 비슷한 사람이니까 외면이 중요해서 돈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시간 대비 투자는 좋았어요. 당신들도 인정할 거예요. 오랜만에 본 순간 눈이 휜 것을 기억해요. 당신들은 그때부터 제게 속임수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언급했던 투자,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투자하는 방법 등 당신들이 제게 먼저 다가왔죠. 선물 몇 개만 받은 것뿐인데 이번 사건도 제 속임수였어요. 나한테 투자한 건 망한 것이었고 좀 더 주의해서 보았다면 그런 코인에 투자하지 않았을 테지만 그게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제 남편은 당신들을 가족으로 생각해 어떻게 투자했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당신들로부터 받은 속임수에 대해 아파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의 자식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당신들은 원래 생활비도 필요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준 돈으로 낭비하고 다녔단다 소리를 지금 내 남편도 그런 모습일 듯이 살려고 그 많은 빚을 갚기 위해 애를 쓰고 있으니까. 제가 옆에서